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백반장 주말 잘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되게 따뜻하게 질문을 그래요? 해주셔가지고. 네. 지난 주말에 뉴스가 많았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도 이제 정치권의 공방이 상당히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네. 대선 패자로서 나오라고 하니까 또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 지도부에서 추가 소환에는 응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가 직접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건데요. 그러면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공포 정치를 통해서 야당을 말살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본인이 대선에서 진 게 잘못이다 이런 네. 또 뉘앙스가 좀 엿보이는데 이 대표는 이제 주말에 조사를 받기를 희망했는데 추가 속보를 저희가 좀 챙겨봐야 되겠고요. 이 대표가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자신을 검찰청이 아니라 용산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일종의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했다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여당 쪽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서 이런 뻔뻔한 정치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진술 거부를 했다면서 억울하다면 국민께 조목조목 밝히라고 지적했는데요. 한편 오늘 대장동 사건 재판을 마치고 나온 유동규 전 본부관 측은 공당 대표가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는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해서 개탄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나와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개인 비리로 일단 좀 선을 긋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죠. 네. 민주당이 대국민 보고회를 열겠다고 했잖아요. 사실상의 장외투쟁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상황실에서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얼마 전에 그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네. 김건희 여사의 추가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네. 대통령실이 오늘 고발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김 대변인은 지난주 논평을 통해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외에도 또 다른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대통령실은 김 대변인이 주장한 우리 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반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조롱하는 걸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고발을 환영한다라는 네. 그런 입장을 밝혔고 조금 전에도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김 대변인은 그 대통령실 반응을 보니까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다. 이렇게 의심이 얘기를 확신으로 했는데, 바뀐다. 네, 확신으로 네.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이 계기가 돼서 오랫동안 끌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진실이 투명하게 드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도 내달 1일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TF를 공개 출범한다고 밝히면서 맞불을 놓았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네. 또 그런 분위기네요. 저희가 주민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국회 상황도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들어가서 좀 이야기할게요. 갈게요. 자, 오늘 회의는 유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유채커 이제 나가면 되고요. 잘 지냈어요, 유 실장? 네, 감사합니다, 국장. 뭐가 다정하게 질문해 주시고. 됐어요. 네. 또 놀리는 거죠? 아닙니다. 네, 알았습니다. 백반장, 네. 응답하라 다정에는 언제 하는 거예요? 응답하라 다정에는 내일 화요일부터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유튜브에 정치부의 실시간 검색하시면 방송 시청하시면서 의견들도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혜원 분들의 의견은 잘 챙기고 있죠? 네, 그럼요.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서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의 자율에 맡기게 됐습니다. 물론 방역 당국이 정한 일부 장소에서는 계속 꼭 써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마스크를 벗어도 될지 헷갈리는 경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월요일에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눈치 게임 하루 3만 원, 핵에는 핵, 9to4 복귀 무산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부터 때 아닌 눈치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출근길에 유심히 살펴보니까요. 저도 그렇고 정작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 많이 없었는데요.
버스에 탈 때 어차피 다시 써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일부러 쓰고 있었습니다. 그 직장에 가서는 보통 벗어도 되는데 네. 그때도 벗으실 거예요? 그때도 벗을 생각은 없습니다. 나의 안전도 있지만 상대방을 위한 배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마스크 벗어도 되는 날인데 쓰고 나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불안해가지고 어차피 사람 많은 데 가니까 그래서 쓰고 왔어요. 출근하셔서도 쓰실 거예요? 벗으면 다 벗을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 하는 거 봐서. 네, 눈치 게임이 벌어진 건 여의도 출근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려 840일 만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여건은 일종의 자축 분위기였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 마스크를 모두 벗은 채 다 함께 아침 회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여의도는 아니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였죠.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마스크를 모두 쓴 채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실내 마스크 벗을 수 있는 첫날인데 우리 기자분들 쓰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아직. 네, 오늘이 마스크를 쓸지 말지 스스로 결정하기로 한 날이긴 한데 영 좀 어색하긴 합니다. 네, 뉴스픽에서 계속 강조해드리는 사실, 바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아닌 권고라는 점이죠.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꼭 쓰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달라고 조언하는데요. 특히 이런 분들은 꼭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60세 이상의 모든 국민 그리고 60세 미만이라도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또 그 고위험군과 접촉 빈도가 높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확진자이거나 또는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착용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과 접촉했을 때는 본인이 걸릴지 모르니까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좀 착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직 실내 마스크를 꼭 써야 할 의무로 남아있는 공간들도 있습니다. 감염 취약시설, 그리고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이 있고요. 또 의료기관과 약국도 꼭 써야 할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대형 마트인데 그 안에 있는 약국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써야 합니다. 또 헬스장이나 탈의실이라도 병원이나 감염 취약시설 안에 있다면 이때도 꼭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이나 감염 취약시설 안에선 무조건 다 써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때도 1인 병실이거나 상주하는 간병인, 보호자만 있을 때는 벗어도 됩니다. 이쯤 되면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 안 나올 수가 없는데요. 현장에서는 좀 더 유연하게 혹은 솔로몬처럼 좀 지혜로운 답을 주고 싶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기 위해서 지침에 따라서 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침이 점점 더 두꺼워지고 자세해지고 경직되고 그러다 어쩌다 보면 좀 누더기가 되는 경우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침이 너무 간단해서 현장의 유연성을 발휘하면은 또 개인들 간에 불편한 문제가 있지만 지침이 또 너무 구체적이면은 또 다양한 맥락들을 살필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는데요. 또 마스크 착용이 개인의 선택이 됨에 따라 여기에 따른 갈등도 더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선 더 근본적인 고민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바로 공간 밀집도를 줄이거나 환기를 잘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드는 거라고 박건희 전 단장은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환기 부분은 이번 정부가 출범하기 전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강조해오던 것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비해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해서 여러 번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를 이용해서 전국에 있는 시도, 공립,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 대해서 음압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교부된 그 자금을 활용해서 준비가 된 시설부터 바로 설치가 될 것입니다. 또 감염 취약시설 내에 원활한 환기 기준을 마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관계 예산도 확보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 나가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으로 어렵게 된 오늘의 한 달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죠. 당장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그러니까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할 필요가 없어질 날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정기석 위원장은 오늘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그 시기를 5월경으로 내다봤습니다. 격리 의무의 완전한 해제는 그보다도 더 먼 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코로나는 완전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독감이 그러했듯이 코로나와의 조화로운 공생 계속 고민해 나가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제 수십 년 이상은 코로나19가 유행을 할 거고 그리고 1년에 2번 정도는 확진자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중환자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겠지만 독감처럼 된다 생각. 네, 영화도 보면은 굉장히 깔끔한 결말이 나는 영화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찝찝한 영화들도 있잖아요.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찝찝한 결말이 난 겁니다. 이렇게. 네, 두 번째 픽은 하루 3만 원입니다. 3년 만에 열린 1월 임시국회였습니다. 1월 9일부터 문을 열어뒀는데 오늘에서야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열일하자던 여야가 처리한 법안은 3건이 전부였는데요. 여야의 관심은 정작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에 쏠렸습니다. 우리 농해 수위가 동법률안을 논의하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이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 격리를 주저하며 쌀값 폭락을 장기간 방치해 왔기 때문입니다. 네,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시장에 남아도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민주당에서 이른바 이재명 표 법안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그러자 민주당이 여소야대의 힘으로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바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여소야대의 힘으로 부의, 즉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부터 먼저 만든 겁니다. 여당은 반발의 의미로 표결 직전 퇴장해버렸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밀어붙일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매년 쌀 소비량이 줄어가는 상황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되어 초과 생산된 쌀을 무조건 사들여야 한다면 당장은 쌀값이 고정되고 농민들 생계에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농사를 짓던 농민들도 모두 쌀 농사를 짓게 돼서 쌀은 한정없이 남게 되고 그것을 수매하는데 농정에 투입돼야 될 예산들이 모두 한쪽에 치중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사실 본회의가 이 회기 중에 자주 열리는 건 아닙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에 올린 걸 모아서 한 번에 열고는 하죠. 그렇다면 국회 상임위가 제대로 열렸는지를 살펴야 하는데요. 성적표는 더 처참합니다. 20여일 동안 상임위 딱 4번 열렸습니다.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하면서 이유로 들었던 노동 등 민생 관련 쟁점 법안은 진척이 없고요. 그 와중에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국회 차원에서 해외 출장을 계획한 의원 45명 가운데 상당수는 민주당 소속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한 초선 의원도 지역 일정에 명절까지 겹쳐 가뜩이나 바쁜 시기에 국회 상황까지 챙기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도 의원 한 명이 챙겨간 국민 세금 하루에 3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특별활동비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해서 1월 임시국회 내내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된 특활비 2억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2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회기가 바뀌면 상황은 좀 나아질까요? 그럴 가능성 지금으로선 희박해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그 처리를 둘러싼 전운이 벌써부터 여의도에 흐르고 있습니다. 또 실제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에 시동을 걸면서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 이상민 또 이재명 대 김건희 회기만 계속 바뀌지 여야 싸움은 달라질 게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일 또다시 외면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회에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픽, 핵에는 핵입니다.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로 나타났습니다. 최종현 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북핵 안보 인식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미국과 중국, 북한에 대한 불신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응답자 중 77.6%가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답했고요. 또 응답자 중에 유사시 미국 핵 억지력에 대해 신뢰를 보이지 않은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우리의 핵 무장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미국 오스틴 국방장관 우리나라를 찾아 내일 이종섭 장관과 회담을 갖는데요. 여기서도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네, 다음 픽은 9to4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단축됐던 시중은행 영업시간이 원상 복구됐습니다.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낮 4시에 문을 닫습니다. 일부 은행 지점들은 저녁 6시까지 영업하는 데도 있는데요. 시민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폐쇄된 지점들 해결이 우선이라는 지적, 금융노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통제하지 않는 사이에 금융자본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점포수와 고용을 줄였고 은행원의 근무 강도는 상승했으며 고객의 불편은 증가했습니다. 그나마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기간 동안 시행된 영업시간 단축은 급감하는 점포수와 고용 총량 속에서 남은 은행원들이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준 숨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창구가 메어 터지든 말든 대기번호가 100번이 넘든 말든 모든 짐을 창구 직원들이 지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네, 마지막 픽은 복귀 무산입니다. 러시아로 귀화한 뒤 러시아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 그리고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로 활동했죠. 빅토르 내 국내 복귀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성남시청 빙상팀 코치직에 지원했지만 상위 2배수 후보에 들지 못한 건데요. 성남시 관계자는 빙상계 여론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나오는 시각도 평가에 반영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채용에는 빅토르안과 함께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활동한 김선태 전 중국 대표팀 감독도 지원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아까 첫 번째 픽에서 정재훈 교수였죠. 그 찝찝한이라고 그랬나? 찝찝한이라고 그랬나? 찝찝한 결말을 맞았다는 그 말이 좀 기억에 남는데 오늘부터 이제 실내 마스크가 해제가 됐습니다만 제가 이제 쭉 다녀보니까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어제까지처럼 쓰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네, 저도 당분간은 좀 불안하니까 쓸 생각인데 제가 아까 깜빡 잊고 마스크를 안 썼는데 네. 잠깐은 안 써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진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 정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자, 지금 또 하나의 이제 속보가 나올 게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지 말지를 곧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르면 현지 시간으로 30일에 발표를 합니다. 앞서 지난 27일에는 국제보건규정긴급위원회가 14번째 분기 회의를 열고 코로나가 여전히 비상사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논의를 했는데요. 회의 결과는 권고 의견으로 테워드 로스 WHO 사무총장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 권고를 바탕으로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이 내리게 될 최종 결정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해제가 되면 지난 2020년 1월 30일에 선포된 이후에 딱 3년 만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각국의 방역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방역 조치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이 비상사태 해제 여부와 연관지어서 논의해 보겠다. 앞서 방역당국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은 WHO의 비상사태 해제와 더불어서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해서 경계나 주의로 내려갔을 때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격리를 풀었을 때 너무 많은 사람이 바이러스 전파할 수 있어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자세히 이제 유책과 설명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권고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아직까지 이제 실내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방역 당국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한 5월쯤 되면 이제 실내 마스크를 전면 해제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이제 조멘토가 얘기했던 대로. 그 WHO에서 만약에 이제 비상사태를 해제하게 되면은 우리도 이제 바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유채거. 그 부분도 이제 고려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조멘토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거와 플러스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국가 감염병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면 이제 그때 네. 논의에 들어가서 이제 격리를 풀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네,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추가 논의에서. 네. 자, 좋습니다. 1월 임시국회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별다른 소득이 없이 끝났다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야의 입장을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비판을 좀 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는 틀림없고요.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일단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는 채택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재석위원 158명 중 158명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여기에 앞서서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 표결 때 퇴장했다고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계속 이 여당의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야당의 표결로만 통과가 된 겁니다. 국정조사 특위 때에 이어서 본회의에서까지 반쪽짜리 채택이 돼버렸는데요.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 검수완박 후속 입법을 논의하려고 만들었지만 개점 휴업 상태였던 4개 특위 활동 기한도 5월 말까지 넉 달 연장했습니다. 네. 자, 1월 임시국회가 오늘 이제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이제 정리 수순에 들어갔고 이번 주에 2월 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아까 이재명 대 이상민, 이재명 대 김건희 국면이 또 펼쳐질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2월 국회도 여야 갈등이 만만치 않을 걸로 일단 보이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예 의원들에게 자리를 비우지 말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죠. 네, 주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오늘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시킨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앞으로 절차가 더 남아있죠. 국회의장이 상정을 하고 표결을 한 차례 더 거쳐야 국회 문턱을 통과를 합니다. 여기에 민주당에서 들고 나온 이상민 장관 탄핵안, 그리고 김건희 특검 법안 등도 있죠. 그런 만큼 주 원내대표는 가급적 밖에 일정을 줄이고 필요하면 즉시 회의에 참여할 수도 있도록 준비해줬으면 한다. 의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실이 고발 조치를 했다는 소식을 아까 앞에서 전했는데 관련한 얘기는 저희가 주민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눈치게임 현장 혼선 실내 마스크 권고 첫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2차 출석에 응하겠다는 뜻을 오늘 전격적으로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부당하지만 대선에 패배한 대가라며 패자로서 오란이 또 가겠다고 말한 거죠. 앞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검찰청에만 부르지 말고 용산으로 불러달라는 말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사실상의 묵비권을 행사한 점을 비판하면서 사법체계를 흔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주말 사이 대장동 그리고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모습 방금 보셨습니다. 포토라인에 서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만 대동하고 검찰에 혼자 출석하겠다고 했지만요. 검찰청 앞에는 보셨겠지만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이렇게 모였을 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 당 지도부까지 일부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주 시끄러운 현장이었는데요. 지난 10일 성남FC 의혹 관련 출석 때도 사실 비슷했죠. 그때는 당 지도부까지 총 출동을 했었는데 28일에는 총 출동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결론적으로는 비슷한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FC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서 6쪽을 냈었죠. 그리고 불량이 방대한 대장동 위례 신도시 의혹에 대해서는 33쪽의 진술서를 냈는데 둘 다 모두 검사의 질문에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점은 이제 비슷했습니다. 12시간여 조사라는 점도 비슷했는데 그 이후에 내놓은 소감도 데칼코마니였는데요. 검찰이 답정 기소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검찰은 조사 직후에 이 대표 측에 대장동과 관련해서 2차 소환 바로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출석 전부터 조사 날짜와 또 조사 횟수를 놓고 이렇게 설왕설래를 벌였던 바가 있죠. 이 대표와 검찰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28일 조사 당시에도 추가 소환을 위해서 이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제시했던 자료들을 또 제시하는 지연 전술을 썼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대표와 검찰이 둘 중 하나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국민이 심판할 거라면서 이 대표의 묵비권 행사를 비판한 겁니다. 죄가 없다고 펄펄 뛰면서 검찰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본인이 결백하고 검찰이 잘못되었다면 검찰의 질문을 비판하고 조목조목 따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 대표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요. 2차 소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저를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마시고 용산으로도 불러주시면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오전에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2차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건 역시 아니었고요. 검찰의 수사는 정치 탄압이다 분명히 하면서 대선에 패배한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제가 승자의 발길질을 당하고 또 밟힌다 한들 우리 그 국민들의 고통에 비교하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진짜로 변호사와 함께 둘이 갈 테니 국회의원들도 지지자들도 추운 날씨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이달 31일과 2월 1일 중에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 대표는 구체적인 날짜는 변호사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틀간 나오라고 했던가요? 저도 노는 사람이 아니고 당무와 또 국정에 나름의 역할도 있고 수사라고 하는 게 오늘 내일 안 하면 내일 모레 안 하면 무슨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가급적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중에는 좀 일을 할 수 있게 좀 주말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대표가 직접 말하고 있듯이 검찰은 답정 기소, 그러니까 답은 기소로 정해져 있다 이런 방침으로 알려지는데요. 2차 소환을 한 이후에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묶어서 기소를 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집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 권력이 10년에 걸쳐서 민간업자와 유착돼 특혜를 준 의혹에 대해서 부실하게 조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서 사법 체계를 무시하지 말라면서 검찰 수사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첫 번째 출석에서 어떻게 조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변호사인데 왜 본인이 어떤 점에서 억울하고 검찰이 무엇을 조작하는지 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가 전부 허공의 메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급하다고 머리를 숨겨봐야 몸통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네, 이 대표가 이 검찰의 2차 소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만약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신병 확보를 준비하고 있는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바로 국회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죠. 이 대표의 오늘 입장 발표는 검찰의 요구에 응하고 있다라는 또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대표는 오늘 본인이 왜 체포 대상으로 거론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왜 체포 대상이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 제가 도망을 갈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체포 대상이 된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이 대표 관련 정치권 공방 보셨다면요. 지금부터는 법적 공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33쪽의 진술서가 있죠. 이 부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대표가 직접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공개한 진술서
입니다. 정회원님들도 읽어보셨나요? 검찰의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이 담겼습니다. 먼저는 이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의 절반 428억을 김만배 씨에게 약속을 받고 대장동 개발 사업을 승인해줬다라는 검찰 공소장에 담긴 내용을 정면 반박했는데요. 이 대표는 이 진술서에서 언론 보도 전까지 천화동인 1호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014년에 지분을 받기로 약속했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 2015년에 대장동 일당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 방식으로 민간 사업자를 선정을 했고 또 2016년에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추가 부담금을 물렸다라는 건데 이건 상식적으로 검찰의 주장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박한 겁니다. 지분을 무슨 받기로 약속을 했으면 2016년에 제가 뭐 하려고 사업자들한테 1,120억이나 추가 부담시킵니까? 제가 제 이익을 제가 뺏었다 그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또 진술서에서는요. 대장동 개발 방식은 그들, 즉 민간 사업자들의 계획과 반대로 했다 이런 주장도 폈습니다. 남욱 변호사 등이 주장한 환지 방식,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바꾸는 방식 대신에 강제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 대장동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저는 원칙에 따라서 환지 안 하고 강제 수용했습니다. 강제 수용하면 땅 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투기한 사람들? 그냥 시가로 보상받으니까 손해보겠죠. 망하는 거예요. 닭 쫓던 개가 된 겁니다. 네, 반면 검찰은 대장동 개발 계획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했고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에는 정진상 전 실장의 역할에 대한 해명은 빠져 있습니다. 33쪽짜리 진술서에는 정진상 이야기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하면 아니 이것 좀 보세요. 이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무슨 시간을 끄는 겁니까? 수사에 협조를 안 하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네, 관련 질문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나왔는데요.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이 본인에게 지분 절반과 관련해 보고한 사실 없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만 있는 것 아니냐며 전문 진술, 즉 제3자인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의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 전 실장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실도 없지만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증거가? 유동규 씨가 저한테 말했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유동규 씨가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죠? 그걸 전문 진술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네, 이 대표는 진술서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범죄 사실을 제게 알릴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 이런 말도 썼는데요. 대장동 민간 사업자 일당들과 결탁한 건 유 전 본부장까지다 이런 주장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진술서를 보고 직접 나서서 반박을 했는데요. 얼마나 다급하면 저러나 싶다. 과연 재선에서 할 수 있었던 건지 재판에서 다 공개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남욱 변호사 역시 이 대표의 진술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를 몰랐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판단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제 것이라면 김만배 씨가 이 천화동인 1호의 돈을 함부로 썼겠느냐라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만배 씨가 정진상 전 실장의 동의를 받고 돈을 썼다고 여러 번 말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안마다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실은 이 대표의 말처럼 재판에서 가려져야 할 문제인 듯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이 검찰의 2차 소환에 응하겠다는 것 수사 협조가 아니라 이재명식 정치투쟁 선언이다 비판을 했는데요. 대장동 관련 의혹과 엇갈리는 주장들 복잡하시죠? 관련 소식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2차 출석하겠다. 대선 패배의 대가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얘기가 유 실장 이제 발제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구속된 상태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고 정진상 전 실장이 내일 이제 재판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공판 준비일이 예정이 돼 있는데 오늘 보석 청구를 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고요. 조금 전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보석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내일 공판 준비 기일 때 이제 보석과 관련된 신문 기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정진상 전 실장이 지난해 구속된 이후에 11월 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을 했는데 기각된 적이 있죠. 이번 보석 청구에 대해서는 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검찰의 추가 소환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11시에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의 2차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지난 28일에 출석한 지 이틀 만이죠. 검찰은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하고 있다, 또 정치 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굽히진 않았지만요. 소환에 응하는 건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라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면서 대선 패배에 대한 대가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소환 때는 혼자 가겠다고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갈등과 분란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일부러 그런 걸 상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아무리 마음 아파도 절대로 오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네, 저도 이재명 대표의 오늘 간담회 쭉 내용을 들어봤는데 일단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검찰의 조사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그렇습니다. 앞부분에는 거의 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일단 이 18일 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사 자체보다 2차 소환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당일날 신문을 완료할 수 있는데도 시간을 일부러 끌었다. 또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기를 하면서 내용을 왜곡했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게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다 이렇게도 말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 대표가 2차 조사에 응하더라도 검찰의 질문에 상세히 답하기보다는 성남FC 의혹 때나 또 지난 28일 1차 소환 때처럼 이렇게 진술서만 내고 답변을 가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대장동 개발이 배임이라는 검찰의 논리에 대해서도 다른 개발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LCT는 무슨 죄가 됩니까?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으니까. 또 LH가 임대 사업을 하려다가 포기했던 양평 공흥지구, 그건 대통령의 장모께서 100% 민간 개발 허가 받아서 개발 이익 100% 다 갖지 않았습니까? 양평은 한 푼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래 받아야 됐던 개발 이익금 부과금인가? 부담금? 그것조차도 안 받은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무슨 죄가 됩니까? 환수를 하면 배임죄가 되고 환수를 아예 안 하면 배임죄가 안 됩니까? 이재명 대표가 기자간담회 때 한 발언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어젯밤에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는데 비슷한 내용을 올렸죠. 네. LCT 관련한. 네, 그런 관련 내용. 내용이 진술서에도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아, 진술서에도? 네. 네. 자, 어쨌든 오늘 그 여야 지도부, 특히 이제 그 야당 지도부의 분위기는 나가면 안 된다라는 쪽의 의견이 많았는데 우상호 의원이 오늘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추가 소환에 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또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보면은 별로 나온 게 없는데 검찰에 안 나가면은 그거를 이유로 오히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게 또 우상호 의원의 주장이었고, 뭐 우상호 의원의 의견을 뭐 들었다기보다는 어쨌든 또 이재명 대표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겠죠. 어쨌든 추가 소환에 응하기로 했다는 그런 속보를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정치투쟁 선언이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어떤 분위기예요? 네, 일단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의 논평을 보면요. 수사협조가 아니라 수사 결과를 노골적으로 부정하겠다는 이재명식 정치투쟁 선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변명, 언변을 과시했다고도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검찰 수사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앞서 이 대표는 검찰의 추가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히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검찰청 말고 용산으로 좀 불러달라라고 했다는 소식 유 실장이 전해드렸죠. 사실상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한 셈인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질문을 받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자 앞선 뉴스픽에서도 저희가 간단히 국회 상황을 짚어봤습니다만 민주당은 이 대표의 검찰 수사와 별개로 대여 투쟁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그런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규탄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대여 공세에 돌입했습니다. 장외 투쟁 카드까지 꺼냈는데요. 이 대표가 주재한 어젯밤 이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 민생과 민주주의를 규탄하는
국민보호대를 조만간 이 서울에서 열겠다고 한 겁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서 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TF를 2월 1일에 공개적으로 출범하기로 했고요. 이태원 참사의 이 총괄 책임자로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도 재추진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총괄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의 문책을 끝내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결과 보고서의 결론대로 이상민 장관의 책임도 분명히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주내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 유족의 뜻을 살펴서 최종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상황실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오란이 또 가겠다. 국민의힘 머리 숨겨봐야 몸통 드러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줄 세우기 체육관 전당대회냐, 당에 안착하지 못할 수 있다. 안철수, 김기현 두 당권 주자 사이의 네거티브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가 당권을 잡는 문제를 놓고서도 또다시 부딪혔죠. 이번엔 홍준표 대구시장도 참전을 했습니다. 당이 미래 권력에게 넘어가는 순간 당내 분열이 시작된다며 사실상 안철수 의원을 직격하고 나선 겁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여의도 청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 말고 진짜 야전 청년들, 현장 청년들이 목소리를 생생히 들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멍난 양말을 신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양말 색깔 검은색과 하얀색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물건들을 굉장히 아껴서 씁니다. 이런 양말들도 구멍이 나기 전까지 신습니다. 이쪽은 좀 덜하네요. 김기현 대 안철수 두 당권자가 양강을 형성했다는 평가죠. 두 사람의 승패를 가릴 최대 승부처 가운데 하나, 청년층이 꼽히 있는데요. 청년들에게 받은 기분 좋은 선물, 전투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가장 큰 전장이죠. 수도권 민심을 놓고 양측이 정면 충돌했는데요. 먼저 기세를 올린 건 김기현 의원입니다. 영남 대표로는 수도권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비토를 받았죠. 대규모 수도권 출정식을 열고 당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5천석 규모의 체육관을 빌렸는데 모자라서 바닥에도 깔고 또 바깥에 못 들어온 분도 계시고 했으니까 한 8천 명 정도 되는 거고요. 또 현역 의원들도 한 30명 가까이 오셨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당협위원장들 또 한 40명 가까이 오셨더라고요. 이 수도권 지역에서도 저 김기현에 대한 지지가 우리 당원들 사이에서는 압도적이다 하는 것을. 8천 명의 책임 당원, 정치권에선 어대현, 대세를 확인한 거란 평가까지 나왔는데요. 아니 요즘 행사장에요 1,000명 모으기도 힘들어요. 그래요? 네, 대선 후보 출정 정도 해봐 제가 보기에 아마 그 정도 나올 정도인데 제가 보기 이제 완전히 대세는 기운 거죠. 완전히 대세는 기우라는데 어찌 보면 이제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봐요. 전당대회는. 자신의 안방인 수도권에서 기싸움에 밀릴 수는 없겠죠. 안철수 의원, 비전과 정책 대신 세과시에만 열중한다며 평가절하하고 나섰습니다. 무조건 사람들만 많이 모아놓고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당대표 이번 전당대회 취지에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김 의원도 즉각 역공에 나섰는데요. 안 의원에겐 과시할 새가 부족하죠. 슬쩍 아픈 곳을 건드리면서 발목 잡기를 한다.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우리 당내 현역 의원들 중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람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계속 비판을 위한 비판, 발목 잡기만 계속한다 그러면 결코 성공적인 모습으로 당에 안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당에 안착하기 어려울 거다라 경고성 메시지로도 들리는데요. 이제 경쟁자가 아니라 저분은 이제
불러온 돌인데 아직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아직 이제 안착할지 안 할지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나가면 당신은 우리 당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김 의원의 새몰이 굴러온 돌만의 불만은 아니었습니다. 박힌 돌들도 일제히 공세를 취했는데요. 윤상현 의원은 아직도 줄 세우기 체육관 선거인 줄 아느냐 꼬집었죠. 조경태 의원은 버스 떼기 의혹까지 거론하면서 당 선관위의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당규 34조에는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원했다는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버스로 해가지고. 사실 저 강원도나 뭐 경상도에서 부천에 행사하는데 거기까지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얼굴 내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양강자의 주도권 다툼, 이른바 나심을 누가 차지하냐를 놓고도 신경절이 치열한데요. 안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이라고 밝혔죠. 어제 위로의 문자를 드리고 그다음에 사실 답을 받았습니다. 조금 시간을 달라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이모티콘이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연락드려볼 그런 생각입니다. 김 의원은 문자는 물론 대화도 나눴다. 상대적으로 우위를 과시했습니다. 문자로도 주고받은 게 있고요. 어저께 또 현장에서 만나서 뭐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좀 더 필요한 시기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의 구애가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나 전 의원 다시 한번 중립을 선언했는데요. 그냥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는 중이고요. 제가 지금은 아직 제 생각을 정리한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전당대회에서 특별한 제가 역할을 할 일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기자들을 따로 만나 공개적으로 할 이야기였느냐 물음표도 달렸습니다. 다른 속내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기자들 만나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나 전당대회에 나의 지분이 있어라고 하는 얘기죠. 역할이 있어. 물론 공개적으로 제가 보기에 누구를 지지하거나 이렇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마음은 아마 김기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되는 쪽으로 갔던 분이지 안 되는 쪽 비주류로 갔던 분은 아니거든요. 다만 나 전 의원 지지층의 마음은 안 의원 쪽으로 기운 듯하죠.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안 의원이 김 의원을 앞섰습니다. 지난 조사 때보다 20%포인트나 껑충 뛴 겁니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 응답자와 실제 책임당원의 정서는 다르다는 입장인데요.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해서 다 책임당원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책임당원들의 정서는 현장에서 더 피부로 제가 느끼고 있다. 전문가들도 영남의 당원 비중이 실제 인구 비례보다 더 높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럼 실제 당원이 이 인구하고 비례하느냐? 안 맞죠. 안 맞아요. 영남에 20% 조사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 국민의힘 당원의 영남 비중은 40%가 넘습니다. 2배가 넘어요. 자, 그러면은 영남에서는 누구를 더 선호할 것이냐? 다만 김 의원이 실제로 우세를 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전대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태입니다. 전당대회 참석을 하시는데 참석하셨는데 과반 안 나오면 어떡하죠? 1차 투표에서. 그러면 2차 투표에 다시 또 참석하시나?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한데 사실은. 윤 대통령 입장에선 머쓱한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친윤계 입장에선 변수를 제거하고 싶을 듯한데요. 이준석도 가고 유승민도 가고 나경원은 잘리고 이제 다음 타자는 안철수인 것 같은데 안철수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곧 아웃될 텐데. 나 전 의원 공격의 선봉은 물론 확인 사살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했던 홍준표 대구시장.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잘 보이고 싶은가? 저는 선배로서 제가 홍준표 대표 시장을 볼 때는 부끄럽다. 이제 산적에 있는 대구 시정 역할 좀 해라. 왜 나경원이라는 사람 그것도 이제 불출마 선언했는데도 아직도 떠들고 있더라고. 그러면 자기가 잘해서 잘 보이면 되는데 남을 꺾어 내리면서 잘 보이는 행태는 정치에서 악수 중에 악수잖아요. 이번엔 안 의원 꺾고 내리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박근혜 대표와 불편했던 당정 관계를 소환했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정책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당이 미래 권력에게 넘어가는 순간 당내 분열과 혼란은 시작되고 그 정권은 사실상 힘을 잃습니다. 미래 권력, 다시 말해 대선 주자가 당권을 쥐어선 안 된다. 안 의원을 직격한 겁니다. 김 의원과 안 의원은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죠.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내년도 총선에 공천하는 과정에서 자기 편 사람을 넣고 싶은 의혹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압승한 대표가 자동으로 대선 후보가 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대선에 대해서 직접 경험을 안 해보신 분의 그런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래 권력과 공천 문제로 일찌감치 친윤계의 눈밖에 난 당권 주자죠. 유승민 전 의원 아직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듯합니다. 본인의 결심은 뒤로 한 채 나 전 의원의 결심을 총평했습니다. 이번에 나경원 전 의원 본인 결단으로 불출마했다고 그러지만 누가 봐도 그는 집단 린치하고 문매를 때려가지고 막 그냥 주저앉힌 거잖아요. 집단 린치와 문매, 유 전 의원이 출마를 주저하는 이유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제일 고민은 그걸 거예요. 전당대회를 나갔는데 여러 가지 연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분위기가 유승민 의원이 견디기 힘들 분위기다. 그 생각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집단적으로 이런 식으로 반이성주의로 반이성적으로 린치하는 것은 우리 정당사의 대단한 후퇴다. 유승민 의원이 고민하는 지점이 그걸 겁니다. 정치적 문매, 최근엔 프로배구 김연경 선수가 악플에 시달렸죠. 김기현 의원과 사진을 찍고 응원을 해줬다는 이유였는데요.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사실 좀 억울하겠죠. 아니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누구든지 국민은 아무나 자신의 그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마치 정치인인 것처럼 돼서 상대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니까 그건 영전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자유, 정당 정치의 기본이기도 하죠. 유승민 전 의원은 보장받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팽배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사회가 표현의 자유와 정치 참여의 자유가 확보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 나경원 전 의원이 공개 행보를 했고 다시 한번 이번 전당대회에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그 발언을 들어봤죠. 좀 뒷얘기로 알려진 얘기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조언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 전 의원이 이제 그 출마를 고민하던 시기에 오세훈 시장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이야기가 좀 알려졌습니다. 오 시장이 이제 나 전 의원과 제가 만났을 때 좀 신중론을 폈고 좀 그 출마를 말렸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이번에 좀 쉬는 게 어떠냐 이렇게 권유를 했었다고 합니다. 나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뒤에 오 시장에 전화를 해왔다고도 하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해서 현명하게 잘 대처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네, 당권 주자들이 이제 오세훈 시장을 만나기 위해서 좀 많은 좀 노력을 하던 그런 장면도 좀 기억이 나는데 오 시장이 수도권 대표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죠. 이제 지자체장으로서 총선과 직결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기는 어렵지만 국민 전체로부터 특히 수도권에서 사랑받을 사람이 되면 바람직하겠다라면서 치열한 경쟁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습니다.
조멘토 발제에서도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 여전히 이제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측근들도 말을 아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워낙 속이 깊은 분이라 얘기가 나오면 전달받겠지만 그전까지는 누가 물어본다고 알려줄 것도 아니라고 전했는데요. 측근들도 조언을 드릴 수는 있어도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도 상식대로라면 나올 것 같다면서도 요즘 정치권에 상식과 다른 판단이 많아서 섣불리 예측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역시 당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이죠. 황교안 전 대표가 다음 달 2일이죠. 2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생일에 생일상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거죠. 예, 황교안 전 대표는 지난해 칠순을 맞이하셨으나 오랜 옥고를 치르시느라 편찮으신 몸 때문에 병원에 계셔야만 했다면서 이번 주 목요일 2월 2일은 5년 동안 생신상 한번 받아보시지 못하셨던 대통령님께서 처음으로 사저에서 맞이한 생신이라고 밝혔는데요. 소박하게 생신상을 차려서 올려드리려고 한다면서 우리 함께 이 대통령님 사저 앞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생신 축하드리자,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생신 축하 노래를 목청껏 불러드리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어떻게 보면 조금 가려져 있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만 모두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도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 뭐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많고 주요 후보군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면서 점점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는 거죠. 네, 오늘까지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현역 후보군은 모두 4명인데요. 박성중, 이만희, 태영호 의원은 일반 최고위원회, 지성호 의원은 청년 최고위원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 밖에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의원도 후보 등록일인 다음 달 2일이나 3일쯤 출마 선언할 거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네, 원외 인사들도 잇따라 출마 선언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박마커가 소개를 좀 드렸었는데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출마를 공식화한 데 이어서요. 오늘은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청년 최고위원에 선출이 됐었죠.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1월 중에 일반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지난주에 박준우 마커가 한 거 아니었어요? 네, 박마커가 소개했다고. 조멘토라고 하지 않았었나? 박마커가 소개했다고. 귀가 이상한가 자꾸. 미안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발목 잡기 안착 어려워 대 체육관 환호 구시대 새몰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근거가 없기 때문이란 건데요. 김 의원 역시 조금 전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근거라면서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니 의혹이 사실이란 확신이 든다고 맞섰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네, 민주당 김의겸 의원, 이 직책은 당 대변인이지만 주요 업무는 의혹 제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 27일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이 도이치모터스 외 또 다른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 여사가 이 과거에 우리 기술이라는 작전주 매매에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 내용인데요. 김 여사가 우리 기술 20만 주를 매도를 했는데 이때 어머니 최모 씨의 계좌도 활용했다고 합니다. 야당 대변인으로서 이 영부인의 의심스러운 과거 이력에 대해 지적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요. 다만 이 합당한 근거도 함께 제시해야겠죠. 이 증인은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판단 근거가 뭡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합니다. 김 여사가 우리 기술을 거래한 시점에 그 해당 종목이 작전주였다는 근거는 뭘까요? 일단 이 김 의원이 공개한 서면 논평 전문에서는 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대통령실은 곧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이 논평을 낸 같은 날 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반박했는데요. 금융감독기구 조사 결과 등 이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주가 조작을 했다고 이 단정적으로 공표했다 이렇게 반발을 했죠. 허위사실 유포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김 의원은 이 대통령실의 법적 대응 움직임에 도발로 맞불을 놨습니다. 고발을 이 두 손 들어 환영한다라면서 오히려 역공을 펼쳤는데요. 의혹 제기는 결국 김건희 특검 도입을 위한 빌드업이었을까요? 윤 대통령 부부가 진짜 억울하다면
이 김건희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특검 조사에서 자신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처벌을 받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김 의원의 역공에 대통령실의 인내 게이지도 폭발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오늘 김 의원을 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 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 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힘도 이 대통령실에 힘을 실었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비대위 회의에서 김 의원을 공개 비난했습니다. 흑석동 재개발 몰빵으로 청와대 대변직에서 쫓겨났던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의 엽기적인 행각,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감내하며 지켜봐야 합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겨냥해서 인격살인적인 거짓 폭로를 계속하면서 억울하면 특검 받아라.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배운 행패입니까? 정 위원장은 이 김 의원의 이른바 아무따식 의혹 제기를 문제 삼았는데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묻지도 않고 오케이,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 김 의원이 사실 확인 없이 가짜 뉴스를 전파해 논란이 됐던 일을 줄줄이 나열했습니다. 언론인 출신인 김의겸 대변인은 사실 확인도 없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집에서 김현장 변호사 30명과 밤샘 술판을 벌였다는 거짓 뉴스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주한 유럽연합 대사의 발언을 왜곡하고 결국은 공식 사과까지 했습니다. 김 의원 지난해만 해도 이 가짜 뉴스와 관련해 세 차례 논란을 빚었던 바 있는데요. 이 대변인에 임명됐던 지난해 9월이죠.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반강제 악수를 당했다는 설을 퍼뜨렸습니다. 마주치지 않도록 이제 행사장을 떠나서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는데 거기를 한동훈 장관이 쫓아와서 엘리베이터 앞이라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손을 탁 내밀면서 꼭 뵙고 싶었습니다. 라고 악수를 청하더랍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웃으면서 악수를 해줬는데 딱 보니까 카메라가 뒤에 이미 와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당시 영상을 보니 사실관계가 달랐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가 아닌 함께 서 있던 단상 위에서 악수를 나누는데요. 손을 먼저 건넨 것도 한 장관이 아니라 이 의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발언을 정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태도를 보였는데요. 지금이야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뭐 그렇게 판정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또 사실은 또 그것도 어제 또 많이 또 바뀌더라고요. 만일 제가 조심하느라 또 겁이 나서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만일 나중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제가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습니까? 제가 이걸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과를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일하게 사과한 게 마리아 카스티오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 연합 대사의 발언을 왜곡해 브리핑한 사건이었습니다. EU 대사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자신이 대사가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긴장이 고조가 돼도 대화 채널이 있었기에 교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난해 11월 EU 대사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죠. 김 의원은 EU 대사가 이 비공개 면담에서 현 정부와 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대조한 것처럼 브리핑했는데요. 하지만 EU 측은 왜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느냐 이런 취지로 항의를 했습니다. 김 의원은 뒤늦게 그런 대안 없었다고 인정했는데요. 이 혼란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EU 대사님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는데요. 이런 김 의원을 계속 대변인으로 중용한 저희가 뭐냐고 되물었습니다. 근데 그분 지금도 대변인 하고 있어요. 제1야당의 대변인으로 김의겸
입을 활용하는 저희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미 많은 논란을 야기시킨 분인데 뭐 그분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흑석동에서 부동산 컨설팅 하면 딱 어울리실 분인데. 민주당은 이 대통령실과 여당이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대통령실의 고발은 검찰공화국의 일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지금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것은 공개된 법정에서 다 당사자가 그 판사 앞에 현출한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것인데요. 그다음에 서로 간에 공방이 있었고 그것을 갖다가 김의겸 의원이 브리핑 형태로 이제 말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공화국의 일면이죠. 법무부도 공방전에 가담했는데요. 김 의원의 논평 가운데 팩트가 틀린 게 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김 여사의 주가 조작 범죄를 폭로해왔던 검사 2명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다고 주장했죠. 이 본보기성 보복 인사일 가능성을 거론한 건데요. 법무부는 어제 입장을 내고 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보 인사를 받은 검사 2명은 인사 규정에 따라 중앙지검 근무기간 3년을 마친 정기 인사 대상자들입니다. 본인 인사 희망이 그대로 반영됐으며 추후 계속 공판에 관여할 예정입니다. 그 외 이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에 있던 검사 3명도 인사 희망에 따라 전보가 됐거나 국외 연수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김 의원의 이 반복된 무책임한 허위 사실 유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렇다면 김 의원이 이렇게 리스크를 감수하고 거듭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뭘까요? 진짜 이유를 말해봐요. 저 진짜 생각 많이 해봤는데 정말 모르겠거든요. 이 정치권 일각에선 김 의원의 의혹 제기가 지지층 내에서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김 의원의 지난 2021년도 후원금 모금액은 9,900여만 원이었죠.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후원금 모금 한도액인 1억 5천만 원을 채우지 못했는데요. 반면 지난해에는 짧은 기간 안에 모금액을 모두 채웠습니다. 실제로 이 친민주당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청담동 술자 의혹 제기 이후 김 의원을 응원한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는데요. 김 의원이 의혹 제기 등을 통해서 이 강성 지지층의 마음을 얻었다는 방증인 셈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김의겸 의원에게 주민해봤는데요. 김 의원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었죠. 이 논평에는 없던 의혹의 근거로 뉴스타파의 보도를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니 주가 조작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얻었다고도 했는데요. 우리 기술과 관련해서 이렇게 고발까지 한 것은 전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그 본류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 그 흐르는 가운데에서 지류 또는 셋강 같은 우리 기술이 옆으로 좀 삐져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본류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그 지류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경찰 고발까지. 김 의원이 언급한 보도에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작전 세력이 관리한 또 다른 종목이 우리 기술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김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들어가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통령실 김 여사 명예훼손 김의겸 고발, 김의겸 언론 보도가 근거. 네, 자 김의겸 의원의 오후 기자회견 내용은 잠시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막막과가 밝지 않은 사이에 몇 가지 속보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 뉴스픽에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일단 WHO가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속보가 나왔고요. 해제는 이르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아직 이제 변이도 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면적으로 해제하기는 조금 성급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걸로 보이고 2020년 1월 30일에 일단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으니까 오늘이 정확히 한 3년 되는 날이네요. 그죠? 일단은 비상사태가 유지하는 이제 그 비상사태를 유지하는 결정이 나왔고 오늘부터 이제 실내 마스크가 이제 사실상 이제 해제하는 쪽으로 공고가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확진자 7일 격리는
WHO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앞에서 했었는데 당분간은 7일 격리가 좀 유지될 가능성이 일단 더 높아졌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속보는 김건희 여사가 오늘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11명과 오찬을 함께 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는데 1월 27일에 오찬을 한번 했었죠. 오찬을 한번 했었고 사흘 만에 다시 이제 11명과 오찬을 했다고 하고 지난번에 이제 27일 오찬에 비례대표 의원 중에 조수진 의원은 참석을 했죠. 그때 이제 10명 참석을 했고 오늘 이제 비례대표 의원 11명. 그래서 국민의힘 여성 의원 21명과의 오찬을 매듭지었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이제 식사 정치를 본격적으로 재개한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오찬에 친 이준석 계인 허은하 의원 또 국민의당 출신인 권은희 의원 등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네요. 지난번에는 좀 대화가 많이 흘러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관련 속보가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실이 결국 김의겸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지우 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이 오늘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김의겸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 혐의는 명예훼손이고요. 대통령실은 김 의원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의 추가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해당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없고 주가 조작 주체와 시기, 수법에 대한 사실관계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관련 재판에서 증인이 해당 혐의를 부인했지만 김 의원이 이 허위 사실을 반복 유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에 김 의원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자신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하려면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는지부터 정확하게 살펴야 한다는 논리인 거죠. 네, 김 의원이 오후에 입장문도 별도로 내고 그리고 기자회견도 따로 했는데요. 내가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고발이 계기가 되어서 오랫동안 끌어온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진실이 투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 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이 대통령실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는데요. 관련 언론 보도가 근거란 겁니다.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해서 제가 논평을 한 겁니다.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걸 단정적으로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제가 논평을 낸 게 아닙니다. 제가 혐의라고 했습니다. 혐의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그러한 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게 수사의 단서가 된다라고 하는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김 의원의 설명은 뉴스타파 보도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했다는 건데요. 김 의원은 관련 보도에 따르면 우리 기술이란 종목과 관련된 내용이 검사는 물론이고 판사 입을 통해서도 제기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주가 조작이라면서 주가가 작전 세력에 의해서 띄워졌다면 그 주식이 바로 작전주다. 그 거래에 김 여사 또한 참여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대체 무엇이 허위 사실이고 명예훼손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대통령실이 김 여사 일에 앞장서서 대응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는데요. 김 여사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힐 사안이라는 게 김의겸 의원의 주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김건희 씨와 이 윤석열 검사가 결혼한 2012년 전부터 벌어진 일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실이 문제 삼는 우리기술 거래도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작전 세력이 주식을 관리하던 시점에 있었던 일인데 왜 대통령실이 나서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에 그래서 영부인 이전에 자연인 김건희의 행위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법률 대응까지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용산에서 일종의 성역으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비판, 논평 이런 것들이 제기되면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달려들어서 지금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한 2년 정도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문제가 제기되고 했지만 김건희 여사는 한 번도 자신의 입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해명하거나 말을 하거나 하다못해 변명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김 의원은 앞으로 경찰에서 고발인 조사는 누가 받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누구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냐 묻기도 했습니다. 뭐 소송 비용이나 주체 이런 걸 물어본 건데요.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에 국민의 혈세를 써야 하는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